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전망인데요. FOMC를 정말 그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일단 뉴욕 증시는 일제히 경계 심리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죠. 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크게 두드러져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과 어떤 사인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 0.6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0.32%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0.39%, 0.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왜 그랬는지 이슈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끌어내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12월 FOMC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있죠. 11월 소매 판매인데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 보니 연준이 12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시장이 좀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우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에서 기술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시간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요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장중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M7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던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쨍한 초록색 크게 올랐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약간의 쨍한 초록색이 확인이 되고 있죠. 반짝하는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죠. 먼저는 빅테크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AI 지출 둔화 우려에다가 또 AI 칩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조정 국면에 더 깊숙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저렴한 버전의 제슨 컴퓨터, AI 컴퓨터를 출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으니까요. 과연 취미로 AI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도 중소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웨이모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초에 도쿄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에 첫걸음을 떼는 것인데 자율주행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메타 관련해서는 트로이스트가 인스타의 릴스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이 부분을 반영하면 메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스레드도 내년부터는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죠. 미즈호증권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올렸고요. AI 규제 완화와 또 전기차 생산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M7 빅테크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시죠. 0.65%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또 1.26% 하락하면서 130달러 선에 가까스로 멈춰서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은 0.7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C 주식은 0.54% 내림세였고요. 이어서 메타는 밤사이 0.8% 약세, 그리고 테슬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3.61% 상승하면서 480달러 선의 성큼 다가서는 모습, 시간외 거래에서는
$80마저 돌파하는 모습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반도체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브로드컴 최근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인데 호실적 훈풍을 받은 이후 밤 사이에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다음 주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JP모건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미리 말한 바 있죠. 반도체 두 가지 종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장중에 5%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4%에 가까운 하락률로 지금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하루 앞두고서도 상승세 0.31%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쨍한 초록색 강하게 오른 그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 바로 화이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났고요. 테바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 이 제품 치료제 사노피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에 두 종목 모두 반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일단 화이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인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4.67%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마 먼저 보실까요? 테바는 26.44%의 급등세로 그리고 사노피는 얼마의 상승률을 기록했을까요? 3.29%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화요일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보험, 건강보험 관련주는 유독 울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플랜스, 보험 관련된 종목들 전부 빨간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보험주입니다. 그 이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피살이 된 이후 계속해서 보험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피살 이후 미 대중들의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보험주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압박도 있죠. 보험사는 약국 사업 매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 그리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방 압력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시그나, CVS 헬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63%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CVS 헬스입니다. 5.54% 내림세, 마지막으로 시그나까지 확인해 보시죠. 2.78% 하락률로 3대 건강보험사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핫했던 그런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핫했던 종목들 중에서 퀀텀 관련주, 퀀텀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또 좋은 소식 하나 들려왔는데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파벳이 퀀텀 컴퓨터를 공개한 이후 퀀텀주 관련주로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주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퀀텀 컴퓨팅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나타냈고요. 레드캣 드론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한 게 이 드론주죠. 밤사이에는 실적을 공개했는데 1년 전보다 손실이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레드캣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단숨에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이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핫했던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가 확인해 보시죠. 퀀텀 컴퓨팅은 밤사이에 무려 51.53%의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드론주 레드캣입니다.
레드캣은 8%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16.64%의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국채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2년물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247%를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4.399%로 소폭이나마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입니다. WTI 1.34% 빠지면서 배럴당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요 우려가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수요를 부양시켜줄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또 향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는 건 국제 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금 가격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660.8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번에 빅컷이 아닌 스몰컷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시장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가오는 1월에는 FOMC의 방향성을 아직도 시장은 뚜렷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FOMC 그리고 연준에게 힌트가 되어줄 인플레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함께 확인해볼 소매 지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에 소매 판매 재고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7,246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0.5%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를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의 소매는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두 달 연속으로 0.2% 증가하는 폭을 보였기 때문에 11월 소매 판매 급증은 자동차 판매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가에서는 11월 딜러들이 연말 할인을 대폭 실시한 데다 허리케인 밀턴과 헐렌 여파로 차량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역시 견조한 증가를 이어갔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할인 판매로 아마존닷컴 등에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소매 판매가 견조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당분간 노랜딩 형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추가 금리 인하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의 금리 방향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증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 주도 발표되는 PCE부터 여러 금융 지표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소식 간밤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보조금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가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에 대한 4억 6천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최종 확정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이 텍사스와 미주리주의 공장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이 자금은 첨단 반도체용 웨이퍼를 미국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하고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웨이퍼 생산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웨이퍼는 첨단 반도체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웨이퍼스는 멕시코나 미주리주에 새로운 웨이퍼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1,700개 건설 일자리 그리고 880개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CEO인 도리스 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고요. 일단 현재 글로벌 웨이퍼스를 포함한 5대 기업이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제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90%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당선자가 1월 20일에 취임하기 전까지 2022년 527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몇 주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인텔, 그리고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보조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국내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취임 전까지 빠른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전해졌던 IRA 축소와 관련된 소식에 이어서 이제 간밤에는 도요타가 내년 전기차 신차 가격을 내려잡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외신의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도요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 출시하는 신차 모델의 가격을 올해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현재 낮춘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 자동차 모델인 BZ4X를 기존 4만 1,000달러의 시작가를 3만 7,000달러까지 내려잡으면서 올해 모델보다도 14%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내년 이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들이 새 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의 가격 구조가 전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이러한 행보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투자자들은 세액 공제가 폐지되는 것 자체는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등 경쟁 전기차들에게는 타격이 크고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50%는 여전히 테슬라가 차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세액 공제가 사라지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테슬라에게도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 퓨처 펀드 액티브 ETF를 만든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상대적 이익일 수는 있어도 전체 전기차 판매의 역풍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꼬집었고요. 판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게리 블랙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 2022년 그리고 23년에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했던 바 있었는데 모델 Y 중에 인기 있는 버전의 가격을 약 6만 6천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까지 인하를 했었죠. 가격 인하 이후 판매 대수는 130만 대에서 그 다음에는 180만 대로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17%의 이익률이 9%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 테슬라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리스크를 안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간밤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미즈호 증권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트럼프 신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조의 한 분석가는 테슬라의 사업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4년간 테슬라에 유리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도 시장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조의 투자 상향 의견 소식에 간밤 테슬라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는 먼저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었는데 한 발 늦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CEO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기부금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회사조차 이번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메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미국의 적이라고 트럼프가 비난했던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취임 축하 기부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축하 기부금 1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익을 한 푼도 못 내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스타트업까지 트럼프 취임 축하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는 선물이다라는 풀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트럼프 1기 취임 때는 기업들로부터 트럼프가 1억 800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 받기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하고요. 과거 트럼프 1기 때 5만 8천 달러를 기부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 트럼프의 취임식 때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돈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나 개막식, 갈라쇼나 무도회 등 관련 활동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트럼프에 올인해온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 약 40일 만에 선거 자금의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려서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류 사상 최초로 자산이 600조 원을 넘긴 인물로 등극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머스크 자체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되려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수혜는 머스크가 다 받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간밤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연일 신고가 랠리를 코인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6% 증가한 10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 장중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선 돌파를 해주면서 11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올라온 속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중비금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명령의 초안을 작성한 게 공유가 됐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전략적 준비금으로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촉매제로 확실하게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커지는 기대감,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발표될 FOMC 안에서의 금리 결정 방향성과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둘지 계속해서 저희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도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주목해야 되는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걱정해야 하는 시장일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걱정해야 하는 시장일까요? 일단 다우지수 45,000선을 한번 찍은 뒤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우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 식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시장 온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지수 내에서 500 종목계 내에서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내리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 점선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S&P 500 지수 이 검정색 선은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몇 개의 소수 종목만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즉 시장 전반의 온기는 식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정 국면에 진입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뒤에 다시금 조정 국면에 더 진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과거 거의 2년 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시장이 여기서 꺾이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물음표를 던지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니 정말 걱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락은 일단은 괜찮다라는 월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빠진 포인트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빠진 이유들을 또 살펴보면 CEO 피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약국 혜택 관리자를 운영하는 건강보험사의 역할을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건강보험주들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하락했고 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또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금 기술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 특정 섹터의 하락 때문이고 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다우지수 하락 일단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S&P 500 지수의 온기 확산은 연준에 달렸다. 즉 지금은 온기가 살짝 줄어든 것 같지만 연준이 나서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 연준에 달렸냐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 선은 S&P 500 지수, 노란색 선은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때부터 가정하면 S&P 500 지수가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요. 러셀 2000이 아웃퍼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여부 그 자체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까지 우리가 그간 돌아보지 않았던 작은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함께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있죠. 그리고 12월 FOMC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연준이 느려도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란 그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속도만 잘 지켜진다면 시장 온기 확산 또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보면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면 물론 11월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12월 FOMC에서만큼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을 시장은 정말 강력히 확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 중 하나인 엔비디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과연 지는 해일까요? 엔비디아 주가 추이 연준 기준으로 보면 정말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다. 조정 국면에 더욱더 깊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AI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진 AI 칩 업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브로드컴은 최근에 잘 나갔기 때문에 옮겨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와 BAI 분야의 두루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브로드컴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고요. 또 네트워킹 프로세서의 상위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질수록 함께 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주장을 했듯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로 몰려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돈으로 브로드컴으로 옮겨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지는 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회계년도 마감 기준으로 관련 매출, 그러니까 브로드컴에서는 AI 관련 매출, 엔비디아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에 지금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2023년도까지고요. 이 부분부터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로 지금 전망치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은 노란색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단기적으로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도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별 PER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 노란색 선이 브로드컴이 되겠는데 엔비디아의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지금 각광을 더 받고 있을 뿐 엔비디아가 지는 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스테이시 라스콘 번스타인 애널리스트의 말도 있는데요. 기업들은 유연성을 확보하길 원한다. 즉, 한 곳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 쿠다, 엔비디아의 AI 코딩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버리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지금은 조정 국면에 있지만 계속해서 잘 나가면서 시장 상승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40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7명이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177달러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브로드컴의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2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28달러 선으로 지금의 종가 대비 약간은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급격히 올랐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따라오지 못한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향후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 9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좀 걱정할 만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물이 쏙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문세윤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웰스파고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아니다. 계속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조정 국면이 오면 우리는 흔히 지금이 발을 뺄 타이밍인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당장 내일 새벽에 나올 12월 FOMC와 향후 코멘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요. 내년에 새로운 전략들을 마켓 시그널과 함께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마지막 FOMC 특집 시리즈 3 피트 비둘기파 부엉이파 매파 물가 안정 우선 vs 최대 고용 우선입니다. 드디어 FOMC가 마지막 FOMC가 열리네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369 12에는 경제 전망 요약서가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점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9 12는 좀 더 중요하다. 성명서는 즉시 발표가 되고요. 회의록은 3주 뒤에 공개가 되고 회의록 전문은 5년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369 12에만 다른 것은 거기에 경제 전망 요약서가 담긴다는 거죠. 분기당 한 번씩 담깁니다. 4분기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죠. 톰 크루즈의 영화도 있었죠. 소수 의견. 그 영화에서도 소수 의견을 무시하다가 그 소수 의견을 그 지배자가 삭제해버려서 톰 크루즈가 나중에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이 회의에 참여를 하지만 12명만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의견은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7명도 결국에는 이 4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지금 투표권으로 앉는 이 순환근무에 1년마다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의 발언, 그리고 향후에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 어디로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명의 점이 다 찍히는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드 오브 가버너스. 자, 우리가 보면은 영란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뭐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고 부르잖아요. 리가르드 총재. 그거는 은행이기 때문에 총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연방준비은행하고 이사회하고 FOMC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월은 총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리가르드는 총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혼용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보드 오브 가버너스 이사회가 7명이 고정입니다. 1, 2, 3, 4, 5, 6, 7.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고정입니다. 8명이 고정이죠. 그리고 이 4명은 순환근무입니다.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빼면 이제 11개 연방준비은행이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7명이랑 4명이 있는데 여기서 4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명씩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투표권은 12명.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19명. 그러니까 이 7명의 의견도 결국 중요하겠죠. 왜 맨날 카시카리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를 저기 뉴스에 실어주겠어요. 카시카리를. 지금 투표권이 없습니다. 카시카리는. 하지만 향후에 투표권의 순환근무에 따라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FOMC가 이렇게 열리고요. 자, 이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연준의 목표는 3가지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죠.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 근데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은 물가 안정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도달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보통 잡는다고 했죠.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했죠.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며 국민들의 어떤 저기를 저버린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고용을 최대치로 가져간다. 고용을 최대치로 가져간다는 것은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취직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고 펑펑 쓰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의장은 가운데서 조율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사회 임원들이나 4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5명의 의견이 지금 들어갈 텐데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 지금 결국 금리 결정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매파라는 것은 이제 그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쪽을 보통 매파라고 합니다. 매석계. 우리 매로 사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인간문화재가 2명인가 계시거든요. 이 매에다가 그 시치미를 달아가지고 그 날려 보내죠. 그래서 매로 꿩 사냥을 하고 이렇습니다. 매가 정말 싸납고 사냥을 정말 잘해요. 발톱으로 꿩을 낚아채가지고 바로 짓눌러서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급사를 시켜버려요. 숨막히게 해서. 그러니까 매는 그만큼 날카롭고 아주 포악합니다. 물론 주인한테는 굉장히 잘 따르지만 사냥 본능이 일어나게 되면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눌러서 물가 안정을 택하는 쪽을 더 강화하는 그쪽이 매파고요. 비둘기파는 사실 비둘기에 대한 좀 안 좋은 많잖아요. 나르는 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화의 상징은 이미 잊어버렸죠. 사람들이 극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래기에 엄청난 오물을 싸놓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이미지는 들어가 있지 않죠. 비둘기파라는 것은 이제 약간 온화한 그러니까 최대 고용을 좀 더 목표로 둬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조금 있더라도 고용 시장에 굉장히 평화를 갖고 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비둘기파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9명에 대한 성향이 다 나오지만 사실은 12명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명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리사 쿡은 이사입니다. 리사 쿡 이사는 일단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 여기 발언들을 조합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 사이트에서 바꿔주는데 일단은 영구 유권자죠. 이사기 때문에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영구 유권자입니다. 일단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전체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궤적이 여전히 존재하며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절한 정책금리 경로의 방향은 여전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 2024년 11월 22일 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추구하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는 좀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게 PC 2%잖아요. 개인 물가 2%인데 개인 소비 지출 2%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둘기파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니 나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파고요. 그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유권자가 돼요. 일단 그래서 굴스비는 아쉽지만 넘어갈게요. 다 다룰 시간이 없어서. 자, 파월은 여기 중도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빼미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올빼미는 어디서 나냐면 바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 여성분 리가르드 총재가 그 발언을 하고 생겼어요. 자기는 올빼미라는 동물을 원래 좋아한대요. 올빼미는 굉장히 현명하고 와이즈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올빼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매도 비둘기도 속하기 싫다고 자기는 중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올빼미파 리가르드의 말을 빌려서 현명한 이게 뭐 현명한인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기회주의자적인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럽은행 총재 리가르드 아니면은 페드의 이 파월 의장 사실 이건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뭐 기회주의자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로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올빼미파의 대표적인 의장들이 대부분 올빼미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해질 여유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발언했습니다. 얼마 안 된 발언이죠. 파월이 경제 강세를 통해서 연준이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중하기를 원한다. 신중하다는 얘기를 했죠. 올빼미파예요. 그리고 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세를 띠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이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유권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정책 설정으로 계속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꼭 덧붙였다. 2024년 12월 22일. 자, 중도입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 읽을 시간이 없네요. 자, 필립 제퍼슨 부의장. 자,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부의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부통령이고 바이스 체어맨이죠. 자, 부의장은 중도고요. 그다음에 부의장이 두 개가 있죠. 마이클 바는 금융감독, 금융기관들을 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부의장입니다. 이 분도 중도예요. 자, 이 세 명 다 영구 유권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은 당연히 영구 유권자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있고요. 자, 크리스 윌러 이분도 이사기 때문에 영구 유권자입니다. 중도고요. 쿠글러도 지금 7인의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영구 유권자고 중도입니다. 그다음에 애틀랜타 연준 총재 이번 연도 유권자예요. 이분이 연방준비은행 4개의 목 중에 애틀랜타가 이번에 이 지금 연준 총재가 들어와 있는데 중도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조금씩 매파로 좀 옮겨갈 거예요, 이제. 중도여서 흑백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까 그 색깔이 있었죠? 중도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 어디에도 색깔이 없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도 2024년도 유권자입니다. 자, 보스턴 연준 총재 내년이에요.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는 2026년 내후년에 유권자가 돌아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권자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중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매파가 나오죠. 초록색이 매파예요. 자, 미셸 보우만 대표적인 매파죠. 혼자 만장일치를 깬 사람이죠. 다 B컷 할 때 혼자 베이비 컷을 외쳤던. 왜 그런지 보시면 아시겠죠. B컷 남들은 다 0.5 확 인하를 2번 인하를 저기 했는데 한 번에 보우만 혼자 0.25 베이비 컷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죠. 금리 인하에 신중한 대신에 나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매파의 대표적인 부분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미셸 보우만도 영구 유권자입니다. 7인의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독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눈에 띄었던 사람이고요. 자, 리치몬드 연준 총재, 이번에 4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리치몬드가 들어갑니다. 2024년. 이분이 매파예요.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트는 내년 돼야 유권자인데 이분이 매파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내년이고요. 알베르트 무살람 이분 매파. 그다음에 닐 카시칼이 많이 나왔지만 내후년에야 가서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도 내후년 가야 유권자고 있고요. 매파가 있고요. 자, 이걸 보면 뭐 느낌이 오지 않나요 지금? 매파가 지금 2024년보다 내년 내후년에 매파가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보면.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비둘기, 올빼미, 매입니다. 그렇죠? 자, 올빼미가 현명한 이 가운데를 갖고 있고요. 조금 이 지금 요 비둘기파는 최대 고용에 방점을 두어서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쪽이고요. 이 지금 매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원하는 그쪽이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한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번 연도 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7명 합해서 19명이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거죠. 이 지금 보더라고 돼 있는 게 이사회 임원이고요. 나머지 이 지역 써져 있는 것들은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고 여기 바이스 체어맨이 부의장, 그다음에 체어맨이 의장, 그다음에 금융감독 의장이 한 명 더 있죠. 금융감독 의장이 또 부의장이 한 명 더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표권이 있는 게 V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호크 스케일이라고 있죠. 이 매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가면 매파 성향이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 누굽니까?
저번에 혼자 만장일치 깼던 그 여성분, 이 야망 있는 여성분이죠. 공화당에서 임명한 보우먼 이사죠. 보우먼 이사는 매파 성향이 너무 강해요. 혼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이 보우먼 이사는 일단 이 영구 유권자이기 때문에 표가 안 뺏겨요. 이 14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일단 확실한 매파로서의 한 표는 무조건 행사합니다. 이분이 성향이 바뀌는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명 박혀 있는데, 자, 조금 저기 차이는 뭐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기에 매파적인 성향이 덜한 사람이 여기 조금 더 많은데, 지금 2025년, 2026년으로 가면은 조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죠, 여기. 그렇죠? 지금 투표권이 2025년도까지 없다가 매파에 있던 연방주민의 총재 아까 몇 명들이 2026년 가면은 매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파 갈수록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매파 성향을 가진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분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발언에 따라 다 수시로 변환이 됩니다. 아까랑 다른 사이트예요. 그렇죠? 다른 사이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결국 이 금리 결정 카드를 저 매파랑 비둘기파, 올빼미파들이 모여가지고 궁리해가지고 쓰는 건데, 자, 1995년부터 그려놨죠. 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금리가 폭등시켰다, 금리를 급락시켰다. 가장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거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제로금리로 갔다가 제로금리로 가고 양적 완화를 해가고 돈을 완전 푸니까 너무 물가가 올라서 급격히 올랐다가 쭉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제로금리로 가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왕창 푸니까 또 엄청나게 치솟아서 2008년 수준까지 올렸어요, 금리를. 그리고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감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제 4%대, 3%대, 2%대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최근의 결정입니다. 계속 홀드 2024년도에 8번 회의가 열리잖아요. 1, 2, 3, 4, 5, 6, 7. 지금 7번째까지 열렸죠. 지금 6번 홀드 치다가 여기서 B컷을 치고 만장일치가 보우먼 이사가 혼자 베이비컷을 내쳐가지고 깨졌지만 어쨌든 B컷을 했고 그다음에 베이비컷을 했어요. 지금 베이비컷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뭘 보고 하느냐? 계속 나왔죠. 자, 이건 일단 예상입니다. 자, 예상이 지금 0.25 베이비컷 예상이 9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동결은 3%밖에 안 돼요. 3%의 확률이 일어날 리가 거의 지금 만무한 상황이고요.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매판이 비둘기파나 가리지 않고 일단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거는 투자자들의 예상치입니다. 앞으로 금리의 향방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 이거는 전문가인데 투자가랑 전문가랑 약간 다르죠.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가파르게 조금 내려가다가 동결 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점도표인데, 자, 아까 전에 그거는 외부에서 투자가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직접 참여자들이 한 거죠. 회의 참여자들이 19명이 점을 찍은 건데, 지금 보면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고요. 내년도에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2026년 가면은 지금 2%에 근접하는 금리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2027년이면은 2%에 더 근접하게 지금 떨어질 것으로 되고, 이제 아주 길게 보면은 완전 2%에 딱 붙는 것으로 지금 2% 약간 넘는 부분에서 지금 동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로이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문조사보다는 이 점도표는 분기마다 3, 6, 9, 12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비해서 즉시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죠. 결국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매파든 비둘기파든 금리 카드를 쓰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틀리지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보는 지표는 PC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군원 PC를 주로 본다. 음식료와 에너지 변동성이 큰 걸 빼고, 지금 이게 PC가 빨간색이 2%에 근접한 부분이, 그렇죠? 2%에 근접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파월하고 지금 이사회 연방주민은행 총재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금리 인하의 투표 배팅을 한 거죠. 지금 물가가 잡혔으니까 우리 고용시장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물가가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죠. 고용을 보는 사람들은 실업률을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4.2%.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매파들이 야 실업률 잡아야 돼. 금리 인하하자. 이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잡 오프닝도 보죠. 구인 공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줄어들다가 이제 살짝 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던 폭이 이미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구인 공고수도 확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2025년, 2026년 이후에는 매파들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그 2025년, 2026년을 가면 갈수록 매파들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그 점도표 중간값도 지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매파들의 힘이 강해질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매의 비둘기의 부엉이의 오리에 이건 마치 이소부와 동물왕국의 재판관의 젤입니다. 바이코리아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해내면서 어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기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시장 안에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제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0.5%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탄핵 가결 이후 연일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와 고환율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이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슈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연일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FOMC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어제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전해졌던 배터리와 관련된 보조금 축소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52주 신저가에 들어간 대형주들도 대거 눈에 띄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등 어제장에서 크게 흔들렸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동반 하락에 힘을 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여전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뜨거운 테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지만 지난주까지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가지고 갔던 이재명 대표 테마주 그리고 한동훈 대표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전일장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서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은 그나마 계속해서 시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쭉 리스트를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그 안에서의 테마성이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슈의 힘을 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52주 신고가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 테마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다시 매크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모습이 나왔죠. 다만 개별 이슈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던 테마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날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이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서의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있었는데요. 다만 미국 월가의 시각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도 HBM 향 이 수출은 매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는 등 차별적인 반도체 안에서의 테마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함께 짚어봤던 이 ASIC 기술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IP나 또 팹립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테마성 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들은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도 인벤티지 대비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붙여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패치형 제품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이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주들 안에서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강했다라고 놓고 보기에는 또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약값을 내리겠다,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되려 이 특히 제약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날장에서는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은 연일 시세를 내고 있죠. 어제는 또 LIG 넥스원과 미국의 기업이 함께 군용 드론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드론 관련주들 어제는 DTNC가 20%대, 네온테크가 추가적인 17%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바로 이 이슈로 집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어제 에어레인이 시간 안에서 장중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죠. 국내 유일한 분리막을 통해서 기체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간 만큼 오늘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섹터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CCUS라고 불리는데 탄소 포집에 활용을 하는 게 CCU 그리고 탄소 포집에 저장을 하는 게 CCS인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한 다음에 저장까지 다 할 수 있는 CCUS의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부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IRA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구도로 트럼프는 판을 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US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까지 기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을 선별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K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사업군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SK가 가장 크게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과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받았다라는 소식이 미국 상무부 측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진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보조금 소식 한 달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과 관련된 소식도 간밤 전해졌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의 가격을 도요타가 벌써 인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의 치킨 게임이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가격이 인하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집중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부품주 위주로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새벽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결정 소식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어제도 위축된 모습이 이어졌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줄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1%, 나스닥도 0.32%, S&P 500 지수 0.4%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도 대체로 부진했다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M7 종목 중에 지금 테슬라 3.64%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른 종목들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밤사이에도 1.22% 내렸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도 0.5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 한 가지 공개됐습니다. 11월 소매 판매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이 소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경제 체력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로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 체력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0.2% 상승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년에 인하 속도가 더 더뎌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주요 지수가 경계심에 좀 내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요인들로는 다우 지수의 9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의 종목 비율이 11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AI의 주도주의자 그간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더욱더 깊숙이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로 인해 지금 뉴욕 증시 괜찮은가라는 물음표가 자그마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쨍한 초록색 많이 올랐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고 M7 종목들 안에서도 유독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헬스케어 안에서도 반짝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를 중심으로 주요 제약업체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화이자는 내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게 제시되면서 주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1.22% 밤사이 내렸는데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AI 지출 둔화 우려에다가 경쟁까지 치열해졌다. 최근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AI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위협감을 좀 느낀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저렴한 버전의 제슨 컴퓨터를 출시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0.52% 내렸는데 알파벳의 웨이모가 내년 초 도쿄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첫 걸음인데요. 테슬라
테슬라와 붙어서 자율주행 관련 키워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밤사이는 소폭 내렸는데 트루이스트가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인스타의 릴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레드도 내년부터는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죠. 그리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밤사이에도 3.6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미즈호 증권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동종업계 대비 충분히 내년에 전기차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져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미즈호 증권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점검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브로드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3.91% 하락을 했고요. 호실적 이후 훈풍 끝나면서 차익 실현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브로드컴 다음 타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고 또 컨퍼런스 콜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도 흐름이 엇갈리거나 함께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앞서서 호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퀀텀 관련주입니다. 알파벳이 퀀텀 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 퀀텀주가 굉장히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퀀텀 컴퓨팅 밤사이에도 51%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와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퀀텀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드론주도 국내외를 들썩이게 했었죠. 그런데 레드캣이 밤사이에 7%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공개했는데 1년 전보다 더 손실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드론주가 움직였던 게 무언가 실적이 뒷받쳐져서라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에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면이 있는 만큼 이렇게 실적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16.64% 크게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5년이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 과연 국내 태양광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쌓인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과연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라는 부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우지수 45,000선 찍은 뒤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지수의 50일 이동평균선 상회하는 종목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상회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보면 계속해서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르는 종목보다는 좀 내리는 종목들이 있다. 소수의 종목들이 S&P 500지수의 랠리를 이끌어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그간의 상승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시장 걱정해야 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웰스파고는 지금 버블 아니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에 대해서 정말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월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온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장 전반의 온기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연준의 결정 그리고 향후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12월 FOMC에서 시장은 지금 0.25%포인트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의 그 가능성 95.4%로 반영이 돼 있죠. 미리 이렇게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선 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지금 시장은 더욱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그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약해지는 강세장에 대한 시그널을 좀 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험자산, 주식시장, 비트코인, 기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주의 움직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웨이모의 해외 진출과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 자율주행에 기반한 면이 있죠. 자율주행 테마 주시하셔야겠고 살아있는 퀀텀주와 실적이 안 좋았던 드론주, 국내에서도 좀 들썩였던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어떨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엣지 밤사이에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태양광주로도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로 연결할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유난히 하여간 그 전부터 사실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유난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들이 월가를 중심으로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해석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트렌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년에는 정말 AI 소프트웨어 쪽이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결국은 우리 시장, 특히 이제 우리 쪽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산업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AI와 연관돼서겠죠. 여러 가지 시사한 점들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요, 국내 AI 소프트웨어계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영자시니까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025년이. 지금 좀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뭔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크세요? 근본적으로는 AI나 AI 소프트웨어 성장세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낙천적인데요. 저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업을 하고 있긴 그렇죠. 한데 예. 제 조건부로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심해질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또 사실은 변동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더 많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 그 닷컴 버블 때 있었던 것처럼 생존하는 기업들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갖는 고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경영자와 밑에 있는 실무자와 사실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를 좀 오랫동안 대표님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도 잘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질문부터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좀 바로 네.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내년에 상당히 이쪽이 좀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된다. 업황 자체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쟁도 만큼 치열해지겠지만 왜 내년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렇게 기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뭐 좋아질 거다, 뭔가 좀 바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건지요? 일단 세 가지 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본적인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검증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챗GPT를 포함한 우리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 또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게 된 게 재작년도 11월 달이거든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 1년 반도 채 안 됐어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지금처럼 많이 사용이 된 거는 역대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검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전이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인터넷은 보통 6년에서 7년 걸렸던 거를 1년 반 만에 해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빠른 거죠. 거의 그러네요. 5배 이상 빠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가 되는 점은 이제 내년도 시장은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챗GPT의 시대는 예. 이제 끝났다. 오히려 끝나고 끝났다. 네, 그걸 기반해서 에이전트의 시대가 그렇죠. 시작이 됐다라는 예, 말을 예, 예. 많이 해요. 예. 그 얘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챗GPT와 같은 것들은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로 답변을 하는 그렇죠. 중심이죠. 근데 에이전트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어떤 검색 이런 게서 이제는 뭔가 활용도가 훨씬 더 확대된다 이런 확대되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산업 현실이나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적 노동의 결과물 또는 지적 노동을 통해서 해내려고 하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네. 그래서 내년도는 에이전트의 한 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하기 위한 기둥이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네. 번째는요. 네. 사실은 우리 물밑에서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에 과연 이 기술과 그다음에 이런 변화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Proof of Concept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서 개념 검증을 한다고도 하고요. 네.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파일럿 프로젝트라니까 좀 와닿네요, 이제. 네. 파일럿 프로젝트는 실제 이거 될까 하고 했는데 그렇죠. 되는 거를 많이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유즈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활용 사례들, 실용 사례들을 네. 엄청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수익이 난다. 네, 수익이라기보다는 매출이 올라오기 매출이 시작했는데 나온다. 이제 매출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흑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전체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경영적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적 관점으로 보면 초기 시장의 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켓 쉐어거든요. 그렇죠. 누가 너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렇죠. 초기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크게 가져간 기업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유즈 케이스나 실제로 적용 사례별로 버티컬에서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시장을 선점을 하고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그런 선도적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우린 기술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면 예. 이제는 우린 돈을 벌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이게 시작하는 좀 약간 거죠. 뭔가 변했군요. 근데 단순히 기술을 개발을 누가 잘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그 기술을 적용해서 현실에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누가 먼저 내느냐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통적으로 경영 쪽에서 보면 우리는 캐즘이라는 용어를 그렇죠. 많이 썼었어요. 예, 예. 초기 시장에서 기술이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어져도 이 기술이 상용화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음. 근데 명확하게 올해 그 캐즘이 넘어가는 현상을
많은 사례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캐즘을 넘어가서 흔히 말하는 주도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이익률도 증가가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 회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도 그런 변화가 올해 일어났으니까요. 그 솔트룩스도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앞선 어떤 활동을 해요. 또 구력도 굉장히 오래 되셨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2년 반, 3년 만에 기술부터 이제 대중화, 캐즘 극복,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전에 인터넷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우리가 통상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예, 그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인터넷 위에 월드와이드 웹이 그렇게 작동이 봐야 되는 되겠군요. 건데요. 네. 이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옛날에 따따따라고 불렀던 거는 팀 버너스리라는 친구가 1989년도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웹 브라우저가 나온 게 93년 4년 무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 나오고 기술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5년이 걸린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마존이 창업한 게 94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돈 벌기 시작한 게 대략 2000년부터 시작했고요. 흑자 전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4, 5년 넘어서야 흑자 전환을 할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그것 또한 대략 10년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AI 관련된 트렌드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빠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거는 그만큼 기술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터넷보다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간다는 얘기는 이 다음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것들도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적어도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지금 속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7년 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 이후에 AI의 발전 속도가 100배가 빨라졌어요. 근데 그 100배가 지금 상황으로 보기에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럼 이 속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기에는 여태까지 발전 속도의 그 근간은 인공지능의 뇌를 점점 더 크게 만드는 데서부터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계가 조금 느껴지는 거는 인공지능 뇌를 더 크게 만든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라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테면 학습에 어떤 그런 들어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한계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더 크게 만드는 구조보다는 같은 크기의 뇌인데 더 똑똑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술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맞습니다. 한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사실 올해 엔비디아가 올 초에 뭐 대단한 히트를 치면서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선구적으로 이끌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AI 하드웨어 어떤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불과 1년도 채 안 지난 사이에 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하드웨어 회사는 엔비디아라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의 그 우뚝선 회사가 있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매출 전체로 본다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느 쪽이 크냐라고 독립적으로 묻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동시에 작동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근데 변화가 이루어진 건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뇌를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고 큰 하드웨어가 필요한 그런 거죠. 네. 그 기반이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닷컴 버블 맨 처음에는 가장 크게 성공한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예요. 시스코.
시스코는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네트워크 그렇죠. 장비를 팔던 회사죠. 그러니까 네.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를 도입을 하면 그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스코 장비가 제일 많이 필요하게 그렇죠. 됐어요. 근데 그게 5, 6년을 못 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따지면 네이버 같은 회사일 거고요.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죠. 네네네. 아마존을 명확히 보면은 유통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통 밑에는 모두 다 소프트웨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더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2, 3년 길게는 4, 5년 동안에 지배를 했던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AI 시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그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네. 당연히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고.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들을 연결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입니다. 예. 그 인프라를 우리는 통상 IDC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 데이터 센터라고도 부르죠. 예.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네요. 예.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과거 다른 데이터 센터하고 다른 게 전력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예를 들자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 같은 얘기. SMR 같은 시장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고전력 IDC를 확보를 하는 것과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위에 올라가서 완성을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커지냐. 그럼 대략 뭐 사실은 포캐스팅하는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으로 공통적으로 그 시장 규모가 2030년 정도 됐을 때가 대략 500조 원에서 800조 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500조에서 800조 조 원. 전 세계 시장이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큰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게 AI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만. 네, 소프트웨어만요. AI 전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만 500조에서 800조 원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성장 속도는 낮춰지면서 소프트웨어 성장 속도는 더 가속도가 그래서 붙을 텐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렇게 큰 이유는 세상이 소프트웨어를 집어삼킨다라는 얘기를 대략 한 10년 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네. 아마 한 5년 내에 세상을 인공지능이 삼켜버릴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모든 산업 분야예요. 모든 산업에.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그 모든 산업 분야라고 얘기하는 금융, 제조, 그리고 뭐 바이오와 같은 헬스케어 맞습니다. 부분들, 네. 유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같은 걸출한 기업이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도 걸출한 기업이 있느냐. 물론 이 거대한 시장을 지배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일테면 빅테크 같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아마존의 애플이나 뭐 메타나, 메타 예.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어떤 전반적인 시장을 지배해도 버티컬 깊숙이 들어가는 건 그 나름대로의 전문 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엣지단에 들어갔을 때. 엣지이기도 하고 또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도메인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의료다. 특정 분야에.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료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유통이다. 아마존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장 규모가 횡적으로 확 부풀어지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터넷이 세상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온 거 이상으로 세상에 현재로서는 상상이 또 충분히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시작점이고 네. 내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일상에 우리 사람들의 좀 더 가까이 되는 체감하기가 좀 좋은 수준의 이제 그런 변화들 AI 적용 사례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다.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이던 월드와이드 앱이던 89년도에 만들어지고 재창이 되고 나서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이 뭐야? 그거 우리 집에도 좀 깔아봐야겠네, 배워봐야겠네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 2002년 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그런 정도에 거죠. 걸려서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 사용자들은 하드웨어가 뭔지는 이해하지 않았고 시스코라는 회사는 알지도 못했죠. 그렇죠. 알지도 못했죠. 그냥 네이버와 구글인 거예요. 네. 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죠.
그게 지금 마찬가지인 게 이 월드와이드웹 같은 형태의 변곡점이 정확히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7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도 작년도 무렵에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거의 7, 8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일반인이 아는 데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쪽은 사실 그렇고 우리는 하드웨어는 잘 모르고 결국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실제로 현실에서 핸드폰이 됐든 PC가 됐든 그렇죠.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 역시도 상당히 AI 시대, AI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임팩트가 훨씬 크죠. 훨씬 크고요. 실제로 저희 그 성장 전망을 하는 거 보면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라죠. 캐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2% 전후잖아요. 네네.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2%가 낮아질까 막 굉장히 걱정을 예, 하고 지금 사실 그게 있는 제일 거죠. 큰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고성장 시장이라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한 5배 정도 크면은 상당히 큰 시장, 네. 고성장 시장이죠. 예를 들면 연평균 성장이 10에서 15% 사이를 한다 그러면 10배 정도 한다 그러면 고성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2%니까 야 연평균 시장이 20%씩 성장한대라고 하면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38% 성장해요. 연평균 38%요. 향후 10년간요. 네.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보는 것들은 49%를 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성장률 2%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40% 성장한다는 건 20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어떤 성장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이 AI를 잘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정책적으로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될 때에 심지어 전 세계 모든 정권과 대통령이 바뀌어지는 시기에 심지어는 지금 미국 대선 바로 직전의 대선에서도 AI가 핵심 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거를 밀고 나갈 힘을 잃었으니까 그게 뭐 내년 여름까지 갈지 겨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보니까 이제 AI 이제 재계에서 네. AI 지원법 관련돼서 빨리 좀 뭐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야당에 찾아가서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밀리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좀 느껴져서 또 현장에 계신 또 경영자로서 또 그걸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실 그럼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더 크게 생기게 되니까 환율 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날아가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그 있죠. 나스닥 날아가는 중심이 다 AI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전체 주가가 도로 5년 전,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간 상태니까 아무리 그 중에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체 대세를 네. 뒤집어엎긴 힘들죠. 그래서 경제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또 한 두어 시간은 또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인데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저희가 너무 네, 좀 네. 그렇고 이제 바로 조금 더 이제 대표님의 좀 인사이트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웬만한 산업들이 다 가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뭐 순차적으로 뭐부터 이렇게 가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의 임팩트가 크면서 동시에 고용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어디일까? 네.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만은 빅테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야말로 AI를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성장이 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고용이나 또는 가장 부침이 심한 시장이 될 거예요.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가장 해고가 많이 된 직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이에요. 실제로 네. 가장 고도의 지적 노동이 필요한 분야가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부터 AI가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팩트도 크고 변화도 크지만 네. 고용 시장의 불안감도 가장 클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네요. 역설이네요. 역설이에요. 예. 굉장히 큰 역설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이 어디겠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컨설팅 펌들에서 얘기하는 게 금융 분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금융이라고 하면 IB를 포함한 투자 그렇죠.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생각은 월가를 얘기하면 되는 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월가와 그다음에 월가에서도 특히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한 IB 시장, 다시 해서 투자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예. 회수를 하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거에 AI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시장을 바꾼다. 아. 네. 시장을 바꿔내게 되죠. 그리고 시장을 바꿔내는 걸 쫓아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의 실적이 극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2, 3년 내에 눈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가진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그 차이점들이요. 네. 그래서 그 금융 분야가 굉장히 큰 변화를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가 큰 분야가 헬스케어 부분이에요. 의료, 바이오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그 노벨상을 AI가 두 맞습니다. 개를 참 탔죠. 그러네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그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약 개발을 하거나 헬스케어를 하기 위한 많은 부분은 우리 두뇌 노동과 실험을 통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아예 신약을 생성을 하는데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부분에 RNA 관련된 우리 RNA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관련된 RNA 합성과 관련된 데 이르기까지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단기적인 시장보단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30년 내에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간다는 분도 계세요. 뭐 암이나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30년 내에. 그래서 30년 후가 됐을 때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150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단백질 접힌 문제만 하더라도 사람이 풀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의료 시장,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 시장에 해당이 되는 게 유통 시장이에요. 아, 유통까지요. 그거는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개인화가 됩니다. 아, 그럼 맞춤형. 단순히 이 맞춤형이랑 이 초개인화는 일단 다른 관점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금융 분야로 본다면은 우리가 ETF라는 거를 보면 예. 어떤 바구니에다 어떤 상품을 내가 잘 담아줄게. 나는 전문가니까. 예. 그 요 바구니에 상품을 사갈 사람들은 모여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같은 바구니에다 투자할 사람들을. 근데 이제는 ETF가 예를 들자면 각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일이라는 사람한테 딱 맞춤화된 그런 ETF. 누가 만들어진 임종윤이라는 사람한테 딱 맞는 ETF. 왜냐하면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 하나를 만들고 이 상품을 대량으로 생성해서 이게 서비스가 됐던 제조가 됐던지 간에요. 사실은 금융은 서비스니까요.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대규모로 여러 사람한테 팔아먹는 구조. 이게 이제 산업 시대하고 그다음에 제조 시대에 가져왔던 우리의 방식이라면 이제 모든 상품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나오게 돼요. 제가 올 한 4, 5개월 전에 모 금융그룹 대표님 전체가 같이 모여서 예. 저하고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1대1로. 그때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30년 후에도 보험이 있을까요? 30년 후에도 은행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너무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화두를 던지시니까. 예, 30년 후에는 은행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의 은행이 살아 있을까요? 참 그러네요. 지금의 보험이 살아 있을까요?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 국내 가장 큰 보험사 사장님 대표님이셨는데 현재 보험은 없어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럼 보험이 살아남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게 만들어진 보험 상품을
이제 보험 판매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별로 보험 상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든 상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질적 상품과 그다음 비물질적 상품들이 모두 다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AI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개인화된 상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AI에 의해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우리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비행기표를 사지만 사실은 비행기표, 항공권을 포함해서 뭐 식당 예약을 하거나 뭐 이런 모든 호텔 것들이 뭐 다 있죠. 그 중간에 정확히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브로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사람이 하고 있고 기업이 하고 있는 거고.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이 있다. 보험 상품은 만든 곳에서 유통을 해서 거래가 되는 구조가 있죠.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결의 구조를 포함을 해서 사실은 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행기표 사거나 여행 상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상품을 묶는 이제 유통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통 수수료를 먹는 그렇죠. 구조죠. 네. 이 구조 중심에 AI가 들어가면서 유통 구조를 없애버려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2단계, 3단계 되는 유통 구조를 아예 AI가 통합해버리는 거죠. 챗GPT로 예를 들면 이래요. 만약에 챗GPT에다가 제가 나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죠. 뭐 게임 하세요? 뭐 유튜브 많이 보세요? 챗GPT 같은 거 많이 쓰세요? 그럼 제가 답변하면 그러면 고객님한테 딱 맞는 휴대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광고인 거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그렇죠. 광고식 맞춤형 광고가 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챗GPT한테 제가 가격을 물어봐요. 그럼 뭐 125만 원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챗GPT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경일님 삼성카드 가지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제가 나 삼성카드 있지 그러면 오늘까지 딱 15% 할인하는 삼성카드만 할인하는 게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15% 할인데 그러면 그 15% 할인하는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브로커 역할을 하게 돼요. 유통업자 역할을 AI가 하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데 한번 5년 후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이제 AI가 나라는 사람을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얘기하면.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고용구조, 금융, 의료 바이오, 유통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 보안까지 네. 상당히 이 AI와 관련된 세상의 변화에서 일단 눈에 띄게 나타날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다. 맞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사실 뭐 제가 대표님 모시고 내년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웃기는 얘기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린다 그러면 팔란티어라든가 뭐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등등 하여간 최근에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해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지금 거의 뭐 집중 투자하다시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 관련돼서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건 이제 텐베거 같은 큰 수익성을 얻어내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보통 가트너에서 얘기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기술이 거품에 있다가 거품이 꺼지고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나서 돈 버는 기업이 나오는 이 사이클인데요. 실제로 그럼 투자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거품이 생기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거품도 감수하면서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투자의 시기인데 그게 언제였냐? AI 소프트웨어로 보자면 그게 3년 전, 4년 전이에요. 어유야. 이미 그러니까 얘기도 안 나올 때 얘기네요. 아니죠. 이미 많은 목소리와 시그널이 있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예를 들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가
제대로 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지가 3, 4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 B, C 정도 됐을 때 또는 B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탈 수 있으면은 그때가 투자의 가장 적기인 거거든요. C면은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오픈 AI는 어디까지 왔냐? 시리즈 E까지 간 거예요. 네, 네, 네. 너무 늦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몰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늦었고 네.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안고 가는 건 필요하다.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캐즘 같은 형태를 극복하는 시기에 올라가면 뭐 10배, 20배 되긴 힘들어도 뭐 5배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왜냐하면 볼륨 자체가 커지는 맞습니다. 시장이니까요. 네. 예. 사실은 초반부터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 같이 뭔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좀 확장을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좀 모셔서 말씀드리면 좋은데요. 오늘 바쁘신 분이라 사실은 오늘 많이 아쉽지만 오늘 대표님 통해서 AI 관련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투자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는 좀 그려주신 것 같아서 좀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